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4,500선의 고지마저 넘어섰습니다.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다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을 정도로 사실상 반도체 독주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반도체로의 과도한 쏠림은 우리 경제와 증시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할 수도 있죠. 축포를 쏘기보다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을 두고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이나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트럼프도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중간 선거에서 지면 자신이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에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출국한 것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영토 야욕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가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또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증명했다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간 선거에서 질 경우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거라며 공화당을 향해 국민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과 또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정당성 주장을 이어갔다고요? 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에서도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수련회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이 전술적으로 훌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152대 비행기와 지상군을 투입한 미군의 작전이 탁월했다면서 베네수엘라 전국의 전기가 한순간에 꺼졌고 그제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바인 병사들은 많이 숨졌는데 미군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군사력을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brilliant tactically. It was an incredible thing. But the United States proved once again that we have the most powerful, most lethal, most sophisticated, and most fearsome. It's a fearsome military on planet Earth. 또 마두로 대통령이 반미 시위에서 춤을 췄던 행보를 비꼬면서 자신의 춤을 조금 흉내를 내려고는 했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난폭하고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문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후부터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감행했다면서 미국은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저녁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시간 동안 기밀 브리핑을 받았지만 답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1단계 방아쇠만 당겼을 뿐 베네수엘라의 향후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척 슈머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how long will we be committed to running Venezuela? No answer.
What country is next? Is Colombia on the table? Are we going to invade a NATO ally like Greenland? Where does this belligerence stop?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여론이 중간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자신이 탄핵을 당할 거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더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t's just going to be, I mean,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I'll get impeached. 네,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국제법 위반 논란과 함께 과도한 대외 개입 대신 경제 등 국내 현안 해결을 원하는 지지층 마가의 이탈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을 만나겠다면서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고 석유 가격이 내려갈 거라며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중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14개 건강보험사와 조만간 만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서반구에 대한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피력한 건데요. 미국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바탕 위에 이것은 우리의 반구라는 글귀가 적힌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 뒤에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영토 편입 의사를 재확인했죠. 당연히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미국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북극권의 안보는 나토의 우선순위이고 미국을 포함한 나토 동맹들의 집단 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각국이 북극권의 an전과 적대 세력 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Żaden członek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powinien atakować czy grozić drugiemu członkowi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를 자극할 경우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영토 편입 움직임이 있을 때 나토 동맹들이 원론적인 연대 표명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투명합니다. The question is, if there was an actual military operation, would some of these other European countries be reluctant to criticize Trump, given that they also have other security interests?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재점화하면서 자칫 나토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당분간 불안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이어 어제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최고위급 인사들과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리창 총리와 대면했습니다.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에게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리 총리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我相信随着双方各领域合作的不断推进，一定能够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이 대통령과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 두 나라는 수평적,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에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됐던 기존의 수직적 체계는 중국의 발전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 앞서선 우리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권력 서열 3위인 중국의 입법부 수장에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고 자오 위원장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习近平主席和总统先生的战略引领下，中韩关系重回正轨，迎来了新的局面。 중국 최고위 인사들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은 이 대통령은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친분을 쌓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 등에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여 만에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관련 뒷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진행된 상하이 현지 브리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담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 내외와 시 주석 내외가 함께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된 이른바 샤오미 셀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에이펙 때 시 주석에게서 선물 받은 샤오미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중국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에이펙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샤오미 폰을 두고 통신 보안은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시 주석은 뒷문, 즉 백도어를 확인해보라고 응수한 적이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현중, 혐한 정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정서 회복을 위해 바둑대회나 축구대회를 열고 판다 한 쌍을 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7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아들 셋의 재산은 47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금수저 삼형제로 명명하고 소득과 세금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결정이 옳은 것이 되도록 도와주자고 힘을 실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의혹입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새아들은 특정 회사 비상장 주식을 800주씩, 신고 재산상 10억 3천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지난 2021년 증여세를 4,300만 원씩 냈는데 당시 직장도 다니지 않았던 이들이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장남과 처남의 재산은 17억 원에 달하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막내도 주식만 12억 원, 삼형제 합쳐 재산 규모는 47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수저 삼형제의 재산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낱낱이 해명하라고 따졌습니다. 2030 보좌진을 돌수저처럼 취급하면서 막말과 고성, 갑질로 대한 장본인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경제가 아닌 사익 추구 전문가라면서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각종 의혹을 옹호 아닌 검증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탕평 실용주의 인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상 시켜보니 일 잘한다는 평가를 듣도록 후보자 본인이 분발해야 한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는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틀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종의 전향 인사를 놓고 국민의힘은 잔뜩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비교적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보름 정도, 의혹 제기와 해명, 또 새로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복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보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보신 것처럼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달려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 의원 측에 건넨 공천원금 1억 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사건, 강선우 의원 1억 원 공천원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출국한 것을 두고 경찰의 소동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데 경찰이 직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금품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거듭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 엄정 수사를 주문하는 정치권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연루자 조사부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로선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해 11월 초 김병기 의원 측에 금품 수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전직 구의원 2명의 탄원서를 받고도 2달 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이 YTN 취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상황. 여기에 김 의원이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탁을 받은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김 의원 배우자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이들의 주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보좌진은 앞서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서 진행된 김 의원의 다른 의혹 관련 조사에서 이미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YTN이 확보한 전 보좌진의 진술서를 보면 김 의원이 자신의 부탁을 받은 경찰 출신 국민의힘 A 의원이 당시 동작서장에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전화해줬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동작서 팀장급 경찰관과 친분이 깊은 B 보좌관을 통해 부인의 내사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진술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고 2달 뒤엔 김 의원과 B 보좌관, 팀장급 경찰관 등 3사람이 강남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뭉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직접 수사에 나선 서울청 역시 아직 압수수색에도 나서지 않아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 같은 불신을 극복하고 수사의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이 아들이 대학 편입에 관여해서 보좌진들을 총동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숭실대 측은 학사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서에 출석해서도 관련 내용을 진술했는데 당시 진술서를 보면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말 다른 보좌진과 함께 숭실대학교를 찾아 총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의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역구 구의원과 의원실 보좌진이 함께 학교를 다시 찾아가 당시 대외협력처장 등을 만나 편입 과정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보좌진은 김 의원 차남 편입이 하나의 업무가 됐고 관련 자료 조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써야 하는 국회 의정자료 유통 시스템까지 활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의 차남은 이 학교에 있는 계약학과 편입에 성공했는데 특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편입 요건 충족을 위해 김 의원이 취업 청탁을 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숭실대학교 측은 YTN에 김 의원 아들의 편입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다니셨는지만 여쭤보려고. 아니요,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거는 다 홍보팀 시간 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유력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급, 청탁, 요청 등이 있었다면 적절히 회피하거나 법과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처했을 거라며 학사 운영에도 문제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편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숭실대학교를 상대로도 강제 수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번엔 통일교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에 말을 바꿨다가 또다시 뒤집은 건데요. 이번 진술이 혐의 입증에 다가서는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준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접견 조사에서 지난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돌연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앞선 두 차례 접견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말을 뒤집으며 금품 제공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천정구은 물론 로비 거점으로 지목된 천주평화연합, UPF와 관계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 등을 입수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현직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앞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와 참고인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증언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꾸려진 검경 정경유착 합동수사본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김태훈 검사장이 이끌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신천지의 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특검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팀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든 야든 뭐 누구든 지휘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제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47명 규모로 서울고등검찰청사 등에 꾸려집니다.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파견 인력에는 통일교 관련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만을 살폈지만 합수본은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을 먼저 파헤치게 된 겁니다. 수사를 이끌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던 김지검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검장들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하명욱 전북청 수사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검경 역량을 집중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 유착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 통일교 전담수사팀이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일 송 전 회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피스로드 재단의 간부직도 겸하면서 정치인을 접촉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신도들을 10년가량 성착취한 혐의로 50대 전직 목사 윤모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성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평소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다윗도 여자 관계로 혼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미래 청사진과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6이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가전협회가 주관하는 CES 2026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세계 150개국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객 19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로봇이나 차량 등에 탑재된 인공지능, 피지컬 AI의 등장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전자 등이 각각 휴머노이드 제품을 선보였고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잡고 AI를 이식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으로 국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CES 특별연설에서 자율주행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블랙웰을 잇는 차세대 슈퍼칩도 조기에 공개했는데요. 대항마 AMD도 새로운 칩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피해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피지컬 AI, 즉 실물 인공지능의 첫 시장으로 자율주행차를 점 찍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두뇌 알파마요가 탑재된 벤츠는 올해 1분기부터 미국을 누빌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행 정보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추론해 동작하고 판단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공이 굴러가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린이가 주우러 올 것까지 예상하는 방식입니다. It tells you what action is going to take, the reasons by which it came about that action, and then of course the trajectory. 게다가 알파마유를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해 자동차 제조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AI 로봇을 강조하며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LG전자의 홈 로봇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These manufacturing plants are going to be essentially gigantic robots. 아울러 엔비디아의 차세대 슈퍼칩 데라 루빈을 조기에 공개하며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도 과시했습니다. We decided that we have to advance the state-of-the-art of computation every single year, not 1 year left behind. 엔비디아 대항마 AMD는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와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컴퓨터 시스템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시장 추격에 나섰습니다. AI is going to be everywhere over the next few years. And most importantly, AI is for everyone. CES를 계기로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차세대 인간형 로봇 실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현장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과 함께 보시죠. 바닥에 누워있는 로봇이 다리를 등 쪽으로 꺾더니 그대로 관절을 360도 회전하며 일어섭니다.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 객석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몸이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유연함으로 관절 56개의 자유도를 갖췄고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촉감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이날 연구형 모델과 함께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될 개발형 모델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개발형 모델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제조 공장에서 부품 서열화 작업에 투입되고 2030년에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네, 코스피가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4,500선도 넘어섰습니다. 새해 들어서 사흘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파란불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4,400선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매수세가 거셌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6천억 원 가까이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처음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상승하며 4,5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4,300선을 시작으로 전날 4,400선, 또 하루 만에 4,500선까지 올라서며 100포인트 단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CES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개한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올라 72만 원대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내락날 이후에 보면 우리 한국 지수가 9% 넘게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주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베네수엘라 사태로 방산업종 투자 심리가 자극된 가운데 조선, 항공 종목도 훈풍이 번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코스피가 고공행진하자 주요 증권사들도 잇따라 전망치 상단을 5,200포인트까지 높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 뒤 내림세로 돌아서 95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에 1.7원 오른 1,4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1,429원대까지 내린 이후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해 말 외환 보유액이 환율 관리 등에 쓰이면서 7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80억 달러로 11월보다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 4,046억 달러로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지난해 11월 4,306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6달 연속 늘었지만 12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고등어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해양수산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 관세 물량을 대폭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832조 원을 넘었다는 민간 시세조사 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경산업이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치약 제품 6종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전국 곳곳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크게 춥지 않아서 빗방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은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점차 국외 스모그도 유입되겠는데요. 오전에는 중부지방에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0.5도로 어제보다 7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 앞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영토 야욕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출국한 것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4일 동안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중 양국 청년 창업가들의 교류 행사인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와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합니다. 특히 이들 청년 창업가들과 한중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빈 방중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올해 건립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공유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중 양국 정상이 판다 추가 대여 논의를 꺼낸 지 하루 만에 양국 환경당국이 실무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협약들에 따라 임대로만 들여올 수 있는데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판다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는 모두 4마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태어난 암컷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그리고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입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첫 딸인 푸바오는 국내에서 태어난 첫 판다로 푸공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워싱턴 협약 등에 따라 2024년 4월 중국에 송환됐습니다. 워싱턴 협약은 자이언트 판다처럼 최상위 보호 등급의 경우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번식, 연구 등 비상업 목적의 임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고유종인 판다를 대여한다는 점에서 해외로 반출된 개체는 물론이고 그 새끼까지 중국 정부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결국 소유자인 중국이 판다 짝짓기가 가능한 만 4세 전후 송환하도록 계약에 명시하면서 푸바오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역시 마찬가지로 만 4세가 되는 2027년 7월 전에 중국에 넘겨줘야 합니다. 이들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임대 기간이 15년, 지난 2016년 3월에 왔으니까 2031년 3월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이 아이바오와 러바오 도입의 계기가 된 것처럼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판다 추가 대여가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곧바로 당국자 간 실무 논의가 뒤따르면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서 새 판다 가족이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그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고 한일, 중일 관계에 대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제3국 간의 회담에서 나온 정상들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과는 여러 대화에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지역 정세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관계 복원에 기틀을 다진 빛나는 실용 외교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회교, 한중회담으로 신병란도 시대가 열렸다고 민주당은 추켜 세웠습니다. 과거 고려와 송나라 교역 중심지인 병란도처럼 양국이 이제는 긴장 상태를 넘어 사람과 물자, 나아가 가치와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로 재정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 부부가 격이 없이 어우러져 시진핑 주석에게서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은 한중 관계가 일상으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체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인데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등 성과도 강조하며 여당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자 이벤트성 빈손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성과로 내세우는 다수의 MOU는 뒷받침할 공동 성명조차 내지 못했고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북한 비핵화 등 핵심 현안에는 이렇다 할 답도 못 얻었다면서 새 벽두부터 호들갑되며 방중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공동성명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공동성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을 했다고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줄 잘 서라는 경고나 듣고 온 격이라며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정상회교 성과를 조명하겠다며 나름의 숨고르기를 했던 민주당은 당장 오늘 미뤄뒀던 법사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국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천원금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고 의혹 관련자들은 모두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꼭 일주일 만에 처음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입장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90도 허리를 숙인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도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심기일전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개혁법안 처리와 민생 살리기에 당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천 헌금 악재가 당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10사람이 지켜도 도둑 1명을 막기 어렵듯 음습한 일은 잡아낼 수 없다고 개인 일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지도부는 일단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 탈당 압박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선당 후사, 살신 성인을 언급하며 자진 탈당을 요청했고 나아가 정청래 대표의 징계 결단까지 촉구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은 안 한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걸 두고 물밑 여론이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핵심 인사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으로 가버렸다며 경찰의 칼로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공천 뇌물과 통일교 정교 유착, 검찰의 항소 포기를 묶어 이 특검 1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2턱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물귀신 작전을 쓴다며 내란 혐의로 물든 본인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야 공세로 일종의 반격에 나선 건데 공천 헌금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부터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 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 3천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해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가운데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를 부각하는 건 후계 고도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주애와 함께 아내 리설주와도 함께 등장한 모습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후계 구도를 강조하려면 주애를 중앙에 배치하기보다는 김 위원장 뒤에 세우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새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동반한 주애를 중심에 배치했고 어제 북한 매체에 보도된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 현장 시찰에서도 주애와 함께 식수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면서 그동안 정보 활동의 최정예로 불리던 쿠바 정보기관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두로를 그림자처럼 밀착 경호하던 쿠바 요원 32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미군 측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전역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주민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습격 과정에서 사망한 쿠바인 32명에 대해 깊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Eso es muy mal, muy diabólico. Porque esas personas seguro tienen familia, tenían hijos, padres, hermanos, y eso es muy triste. 쿠바 국영 TV는 사진과 함께 숨진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 계급을 불렀습니다. 67살의 베테랑 대령부터 20대 청년 장교까지 내무부 소속 21명과 혁명군 소속 11명, 쿠바가 자랑하던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3일 새벽 2시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을 습격한 미군 특수부대에 맞섰지만 전멸했습니다. But there was a lot of death on the other side, unfortunately. But a lot of Cubans were killed yesterday, trying to protect him. 그동안 쿠바 정보 요원들은 아프리카와 남미 전역에서 정권 보위 기술을 수출하며 무적의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으로 쿠바의 보안 시스템은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쿠바의 정보 신화가 무너지면서 쿠바 내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 베네수엘라로부터 공급받던 저렴한 석유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쿠바 정부는 사상 초유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급습 뒤에 미국 회사들을 통한 석유 생산 증가가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친 트럼프 성향의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금리 인하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재진입해 석유 생산을 늘리면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시각입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이에 발맞춰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물가가 안정됐다며 1%포인트 이상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하루 산유량은 약 100만 배럴에 불과해 전 세계 공급량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리려면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축출됐지만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질서 있게 정권이 이양되면 원유 공급이 늘겠지만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 credible roadmap for political stability in Venezuela is the ultimate prerequisite. When you put all that together, that's a really difficult potential playing field. 급습 이전에 올해 미국의 전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7달러로 4년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변수가 추가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 컨설팅사 FGS 글로벌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5%가 물가 상승, 51%가 보건 의료 문제를 꼽았던 만큼 이번 베네수엘라 급습은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헌 논란이 상당히 컸던 사안이죠.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들을 전담할 재판부를 마련하는 내용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정식으로 공포됐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통과 보름 만에 정식 공포됐습니다. 특례법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사건 전담 영장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합니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각 법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달 중하순쯤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부 구성과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예규화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기존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사건 본류에 속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부칙에 따라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금지된 특별법원과 다름없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론이 끝나는 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 일정이 기존에 예고된 대로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변론을 제기해 내란 특검이 낸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변론을 재개하면서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측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낸 증거들에 대한 성명 준비 명령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 사건 등 다른 재판에 증인 신문 조서를 추가로 낼 것이라며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지 말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검토해보겠다며 변론을 다시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예정됐던 오는 16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 승객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승용차가 카페 건물을 들이받아 손님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커다란 화물차는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낮 1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삼거리에서 대형 화물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버스 승객 등 모두 13명이 경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 1시 5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카페 손님 2명이 넘어지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이 미숙해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이 선수용 실탄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감독 등 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촌 탄약고 등에서 22구경 선수용 실탄 3만 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불법 구매한 3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의 핵심 변수인 2040년 의사 부족수가 당초 발표보다 700명 가까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 보고한 미래의사 추계 결과를 보면 2040년에 부족한 의사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1,136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소 5,704명으로 발표해 언론 브리핑 후 최소 추계치가 689명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의대 입학 인원 중 정원 외 인원을 반영하자는 주장 등에 따라 임상활동을 하는 의사 비율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학학 계열 지원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의학학 계열 지원자가 18,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가량 줄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되돌아간 의대 지원자가 32.3%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약대는 22.4%, 치대 17.1%, 수의대 14.5%, 한의대는 12.9% 각각 줄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790만 명의 민심이 본국의 정치를 뒤흔들 수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날 칠레로 가보시죠. 베네수엘라인들이 성조기를 든 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로 이주한 베네수엘라인 중에는 미군의 작전을 지지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군을 지지하면 체포하겠다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반미 시위가 확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 안팎에서 국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네수엘라 디아스포라, 즉 고국을 떠나 흩어진 이들의 사회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연한 폭력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2014년 이후 약 790만 명, 전체 인구의 20에서 30%가 나라를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도 재외 국민의 커진 영향력을 무시 못할 걸로 보이고요. 외부 민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적 미래를 가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는 외환 보유액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얼마나 또 왜 줄어든 건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 전월 대비 26억 달러 이상 줄었고요. 외환 보유액 자체도 7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배경은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선 데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한은에서 달러를 받은 외환 스와프의 영향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개입 이후 1,450원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신문은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줄면 외환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고 있는데요. 외환 당국이 환율 1,450원대를 기점으로 달러를 더 풀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겨레 신문은 한때 떠들썩했던 서울 편입론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또 정쟁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닌지 분석했는데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2023년 11월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오른쪽은 오 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의 악수 모습인데요. 한창 서울 편입론이 불길처럼 번지던 때였는데 어느새 시들해졌죠. 지역별로 추진 속도도 제각각이었는데 지금 제일 적극적인 곳은 구리시입니다. 반면 김포나 하남, 고양 등은 잠잠합니다. 서울시도 초기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요즘엔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신문은 서울 편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정쟁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생활권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서울 편입이 실제로 성사되긴 어렵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권 변화 자체에 대응할 광역협력 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별세한 고 안성기 배우를 추억하기 위한 시민 추모 공간이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안성기 배우에 대한 시민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분은 그 칙에 대해서 본인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그 칙에 대해서 너무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고 고래 사냥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성공 시대를 굉장히 옛날에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그 칠수와 민수라든가 또 도남동에 제가 살았고 국민학교도 도남국민학교 나온 선배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왔습니다. 하여튼 또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선 편히 영면하셔가지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 안성기 씨의 장례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진행됩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오는 9일 오전 8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추모 미사가 진행된 뒤 같은 장소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기간 빈소를 지키고 있는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 등이 운구를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을 거쳐 장지인 경기 양평에서 영면에 듭니다. 우리 땅 문제기 일대의 무대로 방울을 내놓는 그런 기질을 나거든요.
오늘 출근길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은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이후에 차츰 맑아지겠지만 국외에서 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부지방에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0.5도로 어제보다 7도나 높게 출발했습니다. 아침 추위는 덜하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다시 추워지겠고 앞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금요일인 모레는 밤에 중부지방부터 비나 눈이 오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일주일 안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에 항상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